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싫지만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하나 있지요. 저희 부모님은 아침밥을 절대 놓지 못하십니다. 저랑 형, 연년생 형제였어요. 그것도 아주 육아 난이도가 높은 동네 악명자자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 다 무슨 짓을 해도 부모님이 다 용서하고 훈계는 하셨지만 화는 내지 않으셨거든요. 딱 하나, 아침밥을 안 먹고 투정을 부린다? 그건 바로 종아리 매질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나이 들수록 저녁 약속 많아진다. 식구들끼리 밥 한 끼 못하면 그게 가족이냐? 아침이라도 내 식구 모여서 먹는 거 습관 들여야지. 안 그러면 뿔뿔이 자기 가정 가지고 흩어지는 거 금방이야. 아침은 법이다. 아침 식사 같이 안 할 거면 다들 집 나가. 호적 봐. 인형 끊어. 저희 아버지 역사학자세요. 돈은 못 벌어도 늘 자애롭고 평화로운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눈에 빛을 번쩍이며 그리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서 독립하던 28살 때까지 정말 목숨 걸고 아침을 챙겨 먹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놓지 못하는 것이 아침밥이었다면 제가 놓지 못하는 건 버림받은 것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애살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지 않을 시절부터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너 유명했지. 아무리 새로 봇 장난감을 사서 안겨줘도 꼭 아파트 재활용장에 버려진 걸 찾아서 그걸 갖겠다고 난리. 제대로 된 장난감이기나 해. 다 부서지고 망가진 걸 굳이 고쳐서 갖겠다고 울고불고. 아이고, 네 형이 덕받지 뭐. 그 덕에 새 거는 다 네 형 거, 헐고 낡은 건 다 네 거. 하여간 너도 이상한 애야. 어렸을 때 버릇이 뭐 큰다고 달라지나요? 자라면서 늘 제 눈을 끄는 건 버려진 것들이었습니다. 유기견, 유기묘, 걷어 먹인 수만 해도 동물원 하나는 채울 거예요. 한동안은 동네 고양이들 밥 주느라 아르바이트를 늘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하늘이 아주 무심하지는 않은지 제가 그렇게 돌보고 살필 수 있게 돈은 좀 벌게 해주더라고요. 친구들과 대학교 때 시작한 작은 벤처 기업이 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졸업 전에 이미 저를 포함한 창업자 3명은 5억 이상씩 챙기고 회사를 팔 수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한 거죠. 이후에도 제가 차린 사업은 다 잘 되었습니다. 나름 상류층으로 올라갈 발판이 다 마련되었을 그 즈음 부모님이 은근 제 결혼에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번다는 소문이 나니 사방에서 선자리가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다들 조건도 좋고 예쁘고 능력도 좋았는데 저는 그 사람 중 누구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학 시절 제가 운영하던 벤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음을 좀 나누었던 사람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밤샘하며 고생할 때 슬그머니 차도 끓여주고 라면도 끓여주던 마음 고운 사람이었어요. 저랑 동갑이었는데 훨씬 더 어른스럽고 동갑 내기인이 편하게 대할 만도 한데 늘 예의를 지키는 여자였습니다. 벤처를 정리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어영부영 연락이 끊겼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 사방에 수소문을 해서 찾아냈죠.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가난하고 가진 것 없지만 참 성실하고 성품이 고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한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어요. 어머니는 제 등짝을 한 대 후려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어이구, 네가 이럴 줄 알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쌍한 거 주워다가 보듬더니 여자도 그렇게 고르냐? 하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고 저는 그 여자와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제 아내에 대해 불만을 가지신 건 결혼 전 딱 제 등짝을 때렸을 때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부모님께 잘했거든요. 그냥 겉으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부모님을 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저게 돈 때문에 저러지, 가진 거 없이 시집 와서 저러지 라고 보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새 저 없이도 살아도 제 아내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저는 아내에게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왜 저희 부모님께 더 정을 가지고 자라는지 이유를 알거든요. 친정에 정을 붙이지 못하니 더 그렇다는 걸 말입니다. 아내의 친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사리 개판입니다. 제가 사실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 장모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사람에게서 아내를 빼내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내의 법적 보호자, 가족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보호를 할 명분이 있으니까요. 희한하게 제 아내는 언니와 정말 극심한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아들과 딸은 차별을 해도 딸과 딸을 차별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게 차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여자를 어서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연애한 지 한 달, 길에서 장모와 처형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사실 그 전에 좀 알고 지냈더라도 연애할 때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한 달이면 서로 설레고 그냥 손만 잡아도 두근거리는 시기인데 그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와 설레며 걷는데 맞은편에서 장모와 처형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장모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왜 얘를? 당황했지만 그냥 자기 딸에 대해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얘 가진 거 없고 집에서도 지원할 거 없는 애예요. 혹시 뭐라도 얻을 게 있나 싶어서 만나는 거면 지금이라도 헤어져요. 사실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이게 딸 가진 엄마가 하는 말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건드리면 한성질 하거든요. 화가 버럭 나더라고요. 괜한 걱정 마시죠. 제가 많이 법니다.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살게 할게요. 어이구, 기계는 봐줄만 하네. 요즘에 얼마나 외벌이가 힘든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한대? 진짜입니다. 평생 일 않고도 살 수 있게 제가 공주처럼 모실 테니 걱정 마시죠. 그날 그렇게 말을 하고 아내와 돌아 나오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헤어지자고요. 제가 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내가 너무 창피해서 그래. 저런 사람들이랑 당신을 가족으로 엮는다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자. 저 그 말 듣고 그날 저녁 당장 반지 사서 청혼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진짜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드릴 혼수도 제가 돈을 줬습니다. 아무 말도 말고 그걸로 혼수해서 드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 장모랑 처형이 알고 탐을 낸 모양이더라고요. 아내가 울면서 그 돈 돌려주고 자기 결혼 안 하겠다고 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장모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했어요. 제 돈으로 내 아내 낯세워주겠다는데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어차피 혼수 하나마나 미움받고 살 거 뻔하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나 안 그래도 자네한테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요? 내가 자네가 내 사위가 되는 게 싫은 게 아니야. 오히려 감사하지. 그 돈의 능력에 내가 정말 사위복은 있다 싶은데 내 딸이지만 걔는 정말
자네 짝으로 적합하지가 않아. 둘이 사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섣부르게 결혼 결정하지 말고 제 언니를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저 진짜 귀가 썩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미친 여자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아내가 처형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자기 돈 들여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는 그동안 모았던 돈도 다 가져가고 이것저것 사내라고 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도 아내가 맡겨둔 돈이 있었는데 결혼 전에 돌려달라고 하니 입을 싹 닫은 모양이더라고요. 키워준 갑이네. 언니 제치고 먼저 시집 가면서 무슨 염치로 돈을 달라고 하느니 등등 별 핑계를 다 댔던 모양입니다. 아내가 혼자 속 끓이는 게 속상해서 제가 그냥 다 잊고 저한테 와서 친정 잊고 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뭐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특히 제 아내처럼 여리고 착한 사람은 끊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결혼 후에는 제 아내에 대한 장모와 처형의 폭력 아닌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아내 곁을 계속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도 싸고 돌며 보호를 하니까 둘이서 아주 번갈아가며 회사로 연락하고 찾아가면서 뜯어먹더라고요. 결국 저한테 들켜서 한 번은 제가 그 둘에게 정말 크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 아내가 번 돈을 왜 가져가요? 우리 살림에 쓸 돈인데 막말로 친정에서 뭐 하나라도 가져오기라도 했어요? 대체 뭐가 이렇게 당당한데? 허이구, 이제야 본심이 나오네. 그래, 해준 거 없이 시집 보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위님, 이제라도 물러. 그런데 알지? 잠깐을 살아도 부부는 부부고 재산 분할은 반이야. 모르는 소리 마시죠. 1년 안 되었고 재산 분할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장모님 이간질이 귀책 사유라 제가 오히려 위자료 소송 걸면 이깁니다. 그거 해낼 자신 있으세요? 제가 진짜 이런 모진 소리까지 하고 나니 그제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지치고 지긋지긋하다고 제가 이혼이라도 하면 재산 받아내서 처형이랑 나눠 쓰며 신날 생각을 했다가 아니구나 싶었던 모양입니다. 여튼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더더욱 아내를 지키는 쌈닭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럴수록 처형은 질투를, 장모는 짜증을 더할 뿐이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제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제 아내가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장모님의 태도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처형과 아내 중에 더 나은 딸은 아내인데 그렇게까지 외사랑으로 집착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내에게 몇 번 푸념처럼 왜 저러시냐고 할 때마다 아내는 자기도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고요. 그나마 저희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처형이 꽤 괜찮은 기업에 다니는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둘의 아내 괴롭히기는 좀 잦아들었습니다. 뭐 그것도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알고 보니 처형이 결혼한 사람은 원래 따로 오래 사귄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워낙 허우대가 좋고 번듯하니 집안이 좋은 귀공자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처형이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어쩌다 보니 혼전 임신이 되어 결혼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남자 쪽 상황이 하나하나 드러났거든요. 생각보다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남자도 회사만 좋을 뿐 그 안에서의 인정이나 능력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빚도 좀 있고 무엇보다 시댁에서 지원은커녕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아이는 생겼고 남자는 처형 때문에 오랜 시간 뒷바라지 해온 조강지처 같은 여자도 떠났으니 결혼해야죠. 그런 사이에 무슨 애정이 있겠어요. 결혼 전날까지도 싸우고 중내산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눈이 팅팅 부어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처형을 보며
장모님은 본인 세상이 무너지듯 서러워하셨고 그 신경질을 고스란히 제 아내에게 쏘더라고요. 사실 장모님께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당시 제 아내도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오래 기다렸던 아이가 생긴 거여서 만사 조심스러웠던 상황에 처형이 떡하니 임신했으니 결혼하겠다고 나타난 거였어요. 아내는 그 상황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언니랑 비교하며 받을 스트레스에 지레 겁을 먹고 치를 떨길래 제가 먼저 말하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보니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일단 제 아내가 몸집이 좀 작은 편입니다. 처형은 뭐랄까 아무리 살을 빼도 골격이 크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덩치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요. 그것 때문에 아내는 쓸데없이 미움을 받곤 했습니다. 미의 기준으로 봐서는 객관적으로 제 아내가 훨씬 날씬하고 예쁘고 가녀리니까요. 그런데 이게 결혼식 날 온갖 화장술로 꾸민 신부보다 집에서 화장하고 머리 하나로 묶은 채 한복만 입은 제 아내가 더 예쁜 겁니다. 손님들이야 저희 집 사정을 모르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요. 어머, 이 집은 자매가 달라도 너무 다르네. 세상에, 동생은 동생이다. 아무리 먼저 결혼했어도 애기네 애기. 어쩜 저렇게 가늘가늘 예뻐? 동생이 참 한복이 다나하게 예쁘네. 엄마 안 닮고 아버지 닮았나 봐. 물색 없이 하는 그런 말들에 제 아내는 어색하게 전전긍긍했고 장모님은 대놓고 싫은 티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패백을 하기 전에 이러시는 겁니다. 예, 너 가. 있어봐야 네 언니한테 도움도 안 되고. 아니 너는 네가 시집 가니? 무슨 핑크색 한복을 그렇게 떨쳐 입고 와서 그렇게 남들 눈에 띄어서 칭찬이 듣고 싶었어? 하여간 눈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예, 가. 그 얘기를 듣고 저랑 아내는 벙쪄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려고 불끈하니 아내가 뒤에서 저를 가만히 잡더라고요. 하루 이틀 일 아니잖아. 나 스트레스 받기 싫어. 그냥 가자, 응? 저는 아내가 혹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이에게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서둘러 아내와 함께 식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 기분도 좀 풀어줄 겸 바람도 쐴 겸 태교 여행도 할 겸 해서 급하게 여행을 잡았어요. 아내는 간만에 비행기를 탄다고 신이 났고 저 역시 그런 아내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장모님은 참 인생에 도움이 안 되시더라고요. 저희가 딱 라오스에 도착하자마자 미친 듯이 전화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던 아내가 한숨과 함께 전화를 받는 순간 아주 봇물 쏟아지듯 구박이 터져 나오더군요. 아니, 너는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휴양을 가니 휴양을? 네 언니 아기 가져서 신혼여행도 미루고 집에 들어앉아 있는데 가서 청소라도 해주고 보살펴 주지는 못할 망정 아주 보란듯이 여행을 가? 야, 네 언니 속상해서 울다 병원 가서 링겔 맞는다. 너 조카 잘못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 상황을 만들어? 당장 들어와서 언니 수발 들지 못해? 전화기 밖으로 쏟아지는 말을 듣는데 솔직히 그때는 저도 꼭지가 돌더라고요. 아내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아 장모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그쪽 배려해서 여행도 취소해야 합니까? 그리고 아이는 이 사람도 가졌어요. 기껏 마음 편하게 태교 여행하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여기까지 전화해서 이러실 일이에요? 엄마 맞아요? 제가 그랬죠. 이 사람 시집 왔으니 이제 제 식구라고. 제 식구한테 함부로 하시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장모가 살짝 움찔하더라고요. 저한테 임신한 걸 왜 말을 안 했냐는 둥, 태교 여행 갈 거였으면 같이 데리고 가면 좋았을 거라는 둥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멀쩡히 남편 있는 사람 태교 여행을 제가 왜 시켜줍니까?
아이,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더 퍼부어대고 싶었지만 아내를 보며 참았어요. 저 사람,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분명 자기 엄마한테 꾸미꾸미 살림해서 모은 돈에서 용돈 보내면서 사과할 사람입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장모도 아마 돈을 뜯어낼 요량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일부러 제 속을 뒤집어 엎고 아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어쨌건 그 이후에 전화는 없었고 아내는 제 앞에서는 맑고 밝은 얼굴로 여행을 즐겼습니다. 저는 한국 돌아가서도 아이 낳을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장모와 처형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아내도 그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수시로 들락거리며 속 뒤집을 것 같아서 아이의 아내를 저희 본가로 보내버렸습니다. 설마 사돈 집까지 와서 뒤집지는 않겠지 라는 마음으로요. 저의 그 판단은 정말 맞는 거였습니다.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장모와 처형이 찾아왔다가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얘는 어딜 가고 자네가 혼자. 아이 낳을 때까지 혼자 살림 힘들고 회사도 멀고 해서 저희 본가에서 지냅니다. 아니, 엄마인 내가 있는데 시댁을 가 있는다고? 장모님이 뭘 해주시려고요? 아니, 어차피 지언니도 애 가졌으니까 둘이 같이 있으면 내가 한 번에 돌봐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서 말을 흐리는데 딱 느낌이 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넓은 집이 꿈이었어서 결혼하면서 살림을 줄이고 집을 큰 걸로 구했어요. 둘이 살기는 많이 넓은 50평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처형은 17평 작은 빌라에 살거든요. 이래저래 답답하고 열불나니 핑계김에 저 출근하면 저희 집으로 와서 공주 노름하다 가려던 심삼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모릅니까? 처형이랑 장모가 오면 제 아내가 종처럼 시중 다 들어야 합니다. 그 꼴 보기 싫어 아내를 저희 본가로 보낸 것도 있어요. 여튼 처형과 장모는 작전이 실패했다는 듯 떨떠름한 얼굴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대고 저도 한마디 쐐기를 박았죠. 아, 저희 엄마가 임산부 전화기 오래 들여다보면 안 좋다고 전화기 뺏어서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전화 잘 안 될 거예요. 꼭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저희 집으로 전화 거세요. 그러니 한바탕 신경질 낼 대상이 없어져 장모가 불만스레 실룩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는 안전하게 저희 본가에서 귀한 며느리 대접받으며 막달까지 아이를 품다가 출산을 했습니다. 처형보다 한 달 먼저 낳았는데 이것도 장모님은 불만이시더라고요. 제 아내는 조산이었고 처형은 예정일보다 한참 늦게 낳아서 차이가 난 거였습니다. 둘 다 아들이었는데 처형 아들이 저희 아들한테 형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지만 먼저 태어난 것 자체가 짜증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저희 아들을 깎아내리시는 겁니다. 아니, 쟤는 뱃속에서 뭘 잘못 먹었나? 한 달이나 먼저 태어난 게 왜 저렇게 비실비실 뻘겋기만 하니? 네 언니 아들은 아주 귀공자 티가 절로 나던데. 엄마,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애한테 그게 무슨. 어이구, 나는 공명정대한 사람이라 내 핏줄이라고 해도 무조건 예쁘고 그런 거 없어. 객관적으로 쟤는 널 닮아서 애가 복이라고는 없게 생겼잖니. 차라리 지혜비 닮았으면 돈복이라도 있었을 텐데. 솔직히 그 말을 제 앞에서 툭툭 하는데 저 어른이고 뭐고 멱살을 잡을 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모라는 생각도 안 들고 저 미친 노망난 노인네 입을 꼬매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제 아내가 먼저 버럭하더라고요. 저 연인이 아니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아내를 거의 10년을 봐왔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큰 소리 내며 정색하고 화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누구를 닮았건 나한텐 귀한 자식이야.
그리고 언니 아들하고 비교할 거면 내 아들 그냥 엄마한테 없는 손자라고 생각하세요. 괜히 비교하면서 애 상처 주지 말고 나가요. 애한테 소리 지르는 거 보여주기 싫으니까 나가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니 장모도 뭔가 움찔한 모양이더라고요. 슬금슬금 나가면서 뭐라고 궁시렁거리는데 아내가 쾅 문을 닫고 잠가버리는 걸로 응대했습니다. 이후 제 아내는 변했습니다. 본인을 괴롭히고 욕할 때는 그냥 무시하고 상처받았어도 넘어가던 아내가 아들이 걸려있으니 전사로 변하더군요. 물색 없는 처형과 장모가 여전히 이죽거렸지만 아내가 반박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쟤는 왜 머리카락이 저래? 너무 수북하니까 꼭 짐승 같네. 언니 아들처럼 베넷머리 텅 비어서 속을머리 없어 보이는 것보단 낫지 뭐. 뭐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 않아? 뭐? 소갈머리? 너 그게 조카한테 할 소리야? 그러는 언니도 짐승이라며. 언니나 조심해. 아니 이게 미쳤나? 너 어디 언니한테 대들어? 그리고 그냥 귀여우니까 짐승이라고 한 거지. 너 귀여우면 우리 강아지 하는 거 몰라? 그럼 개새끼도 강아지라는 의미인데 나 조카한테 개새끼라고 불러도 돼? 너 미쳤구나?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아내 한번 화가 나니까 아주 매섭게 가 시베리아 칼바람 같더라고요. 아이와 장모 처형이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지도 않고 진짜 어쩔 수 없이 함께 하게 되면 언제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앉아 있는 시기였습니다. 사실 저희 쪽이 훨씬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편이어서 제 아이에게는 좋은 것을 많이 사줬거든요. 유모차며 옷이며 한 번 쓰는 거 좋은 거 쓰자고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수백 수천을 쓴 건 아니지만 나름 브랜드 있고 인지도 좋은 것들로 마련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음을 많이 쓰셨어요. 저보다 일찍 결혼한 형은 딸만 셋이거든요. 애교스러운 손녀들도 많이 사랑하셨지만 아버지는 내심 아들을 바라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떡하니 아들을 낳으니 정말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게다가 제 아들이 저는 기억도 안 나는 할아버지를 꼭 닮았대요.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빠 닮은 제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예쁘겠습니까? 아주 불면 꺼질까, 닿으면 사라질까 애지중지. 저한테는 100원도 아까워하시면서 제 아들은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아이 물건이 당연히 고급이 많죠. 처형이 그걸 진짜 너무 대놓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짜증내더라고요. 장모는 또 제 아들 걸 집어다가 몰래 처형내 갖다 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몇 번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저는 아내와 논의해서 처형과 장모를 집에도 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죠. 너는 애가 왜 나눌 줄을 몰라? 조그만 게 쓰면 얼마나 쓰고 입으면 얼마나 입는다고. 같이 좀 나누고 그래야지. 나는 살면서 엄마나 언니가 뭔가 나눠준 적이 없어. 그래서 나누는 법을 못 배웠네. 그렇게 응대하는 아내를 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천성이 착한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혼자 속 끓이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저 사람 지금은 아이 때문에 모질게 굴어도 언젠가는 또 마음이 풀어져서 무르겠거니 하던 어느 날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장모의 입원이었어요. 사실 장모는 썩 건강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어디가 계속 안 좋으신 건가? 엄마가 술을 좋아하잖아. 술이 만병의 근원이지 뭐. 원래 술을 계속 드셨어? 그래서 내가 술이라면 질색하는 거야. 당신이 술 안 먹는 사람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아내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저희가 연애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부부끼리 술잔 한 번 기울인 적이 없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워낙 술에 대해서는 엄격하셔서 술에 익숙하지 않고
특히 사업에 바쁘면서 술자리가 자연스레 끊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장모는 늘 술 냄새가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이긴 했습니다. 저희 결혼식 때도 하객들 사이에서 끝까지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며 앉아있다가 인사불성이 되어 업혀 나갔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먼저 자리를 뜨셔서 다행이었지 아주 망신살 제대로 뻗칠 뻔했죠. 그런데 또 한편 장모가 그렇게 술에 집착하게 된 사연도 아내에게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난 사실 아빠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나 보더라고. 언니랑 날 엄마한테 버리듯 남겨두고 그냥 떠나셨대. 엄마로서는 딸 둘 키우면서 혼자 일하고 힘드니까 싱크대 아래에 소주 한 병 넣어놓고 설거지하다 한 잔, 빨래하다 한 잔 그렇게 드신 거지. 그게 습관이 된 거지 뭐. 술이라는 건 습관이잖아. 그나마 언니는 조금 컸다고 엄마가 일할 때 얌전히 있기라도 했는데 나는 계속 칭얼거리고 엄마 많이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고. 아마 그때 기억 때문에 엄마가 날 계속 미워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드네. 그러면 당신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를 만난 적이 없어? 응. 사실 자라면서 아빠가 궁금해서 엄마한테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다가 정말 혼쭐이 났었어. 자식 새끼 꼴 보기도 싫다고 떠난 사람 뭘 아빠라고 부르냐고. 엄마 인생 망친 사람이라고. 혹시라도 그 사람 찾아서 아빠 소리 할 거면 지금이라도 인연 끊자고.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상처 주고 나랑 언니 외롭게 자라게 한 사람 내가 굳이 찾아서 뭐하나 싶어서 애써 찾진 않았지. 그랬구나. 그러면 장모님도 어쨌거나 힘들게 사신 거네.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저렇게 할 때마다 나라고 왜 속상하지 않겠어. 그런데 엄마가 살아온 세월 생각하면 저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고 말도 험하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겠거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아이고, 마더 테레사가 내 옆에 살고 계셨네. 아주 생불이 내 옆에 살고 계셨어.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세상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냐? 아휴. 그렇게 한번 아내와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라는 건 점점 더 많이 먹게 되지 그게 줄어들진 않잖아요. 장모님 역시 그랬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던 술이 한 병, 두 병이 되고 그냥 즐기며 마시던 술이 인사불성 될 때까지 마시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저런 실수도 잦아졌어요. 한 번은 경찰에서 술 먹고 가게에서 깽판 치는 사람이 있다며 연락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장모님이었죠. 그때도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고 자식들 앞에 놓고 싹싹 빌긴 하셨는데 도박 중독자의 약속과 알코올 중독자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나마 자기 엄마가 술 먹고 사고 치는 걸 처형이 끔찍하게 싫어해서 몇 번 퍼부은 후로는 처형 무서워서 조금 자제하시는 것 같긴 했어요. 하지만 몰래 홀짝홀짝 드시는 것까지 가정 이루고 사는 자식들이 하나하나 감시하고 참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간에 큰 탈이 나서 입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은 꽤 심각했어요. 그동안 약간 얼굴이 노래지고 뭔가 배가 뚱뚱해져 온다는 건 느꼈지만 그게 간이 망가져서 복수가 차오른 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일단 약으로 해보려는데 궁극적으로는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결국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야 장모는 화들짝 놀라 울고불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병원비 하라고 준 돈 다 어딨냐고 했더니 그게 다 처형이 돈 필요하다 그래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내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자식이 둘이니 자식이 둘 다 간 적합성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처형이 선언을 딱 하더라고요. 나는 적합성이 나와도 무서워서 엄마 못 해줘. 엄마 알잖아.
나 엄마 닮아서 간 약한 거. 가뜩이나 타고난 간도 약한데 엄마한테 적합하다고 해서 내가 그걸 떼어준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안 그래도 남편하고 사이 안 좋아서 사내 만회하는데 저 인간이 나 엄마한테 간 준다는 얘기까지 들으면 아마 옳다구나 하고 지금 헤어져 버릴걸? 미안해 엄마. 난 아예 검사조차 안 할래. 희망도 갖지 말란 얘기야. 그나마 애지중지 키웠던 처형이 그렇게 똑 부러지게 아예 적합성 검사마저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니 어쩌겠어요. 장모는 이제 곧 자기한테 죽음이 다가올까 겁에 질린 모양이었습니다. 제 아내한테 찾아와 세상에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살고 싶다. 나 좀 제발 살려다오. 그런데 아무리 정없고 평소에 자기한테 못되게 했던 부모라도 그 부모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비니 자식 마음이 편하지는 않잖아요. 그동안 장모한테 정 떼면서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살 거라고 했던 아내가 조금씩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혼자 몰래 병원에 가서 적합성 검사를 받고 오더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차이 나는 건 아니라며 할 수만 있다면 이식을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아내와 이틀 동안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박하고 차별했던 장모한테 덥석 자기 간을 주겠다고 결정한 아내가 야속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내도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눈치 보는데 그것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거에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도 그런 상황을 애시당초 만든 장모한테도 정말 서운하고 속상한 게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아내가 결정한 것에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당신, 내가 볼 때 간 건강한 사람 아니야. 장모님한테 그거 주고 당신 건강 나빠지면 나랑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 당신 아들이 평생 아픈 엄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살게 만들 거야?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야? 그리고 병원에서도 당신은 너무 말라서 간 크기가 작아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누가 봐도 처형이랑 장모님이랑 혈액형도 똑같고 닮은 점도 많고 처형이 덩치도 훨씬 크잖아. 이거는 의사가 아니라 내가 봐도 처형이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정작 사랑받은 딸인 처형은 무서우니까 아예 검사도 안 받겠다고 하고 당신이 간을 떼어주기로 그냥 결정하는 게 말이 돼?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 당신이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당신도 엄마잖아. 엄마가 어떻게 자식 생각을 먼저 안 할 수가 있어. 제 말에 아내는 좀 충격받은 얼굴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냥 자기 엄마가 울면서 무릎까지 꿇으니 엄마를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 자기도 누군가의 엄마고 자기 자식이 아픈 본인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미처 해보지 못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조금 무섭고 냉정하겠지만 이참에 아내한테 쐐기를 박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되게 이기적인 거야. 엄마한테 좋은 딸 노릇하겠다고 당신 아들 예비 고아라 만드는 그런 선택한 거라고. 제 말에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아무 말 없이 곰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엄마가 울면서 비는 바람에 미처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그래, 맞아. 난 이제 누군가의 딸인 것도 맞지만 한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엄마인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 내 판단 때문에, 내 선택 때문에 내 자식이 불쌍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 장모에게 이식을 해주겠다라는 의견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아내가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병원에서 듣고 우리 장모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술집에서 파티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간 이식을 결정하며 오만 심각한 고민을 다 하고 있을 때 그 인간은 둘째 딸이 간 주면 살아날 수 있다며 다축 파티를 술집에서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얘기를 듣고 간을 안 주기로 결정한 건 정말 잘한 거다. 이런 사람한테 내 아내가 간을 줬다면 평생 정말 한스러워 못 살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아내가 간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장모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특히 처형은 네가 결국 엄마 죽이는 나쁜 년이 되는 거라며 저희 집까지 쫓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패악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 살리고 싶으면 당신이 주라고 소리를 하자 글쎄 어디 감히 처형한테 당신이라고 말을 놓냐며 아주 저를 버르장머리 없는 페류나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 아내는 안 된다고 끝까지 제가 악역을 자처했더니 처형이 글쎄 선 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 인생에 도움이 안 됐던 게 간이라도 내놔야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그걸 안 내놓고 버텨? 야, 하늘에서 너 지옥 갈까봐 너 천국 갈 수 있게 기회 주는 거야. 네 엄마라도 살리라고. 안 그러면 너까지 게 어디서 환영받겠어? 태생부터 더러운 년. 순간 아내와 저는 너무나 기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태생부터 더럽다니? 그러는 언니는 깨끗해? 내가 더러우면 언니도 더러운 거 아니야? 저는 처형한테 그딴 식으로 선 넘는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말라며 처형을 내쫓았죠. 아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미쳤지. 내 새끼만 불쌍하게 만들 뻔했어. 진짜 내가 정말 큰 잘못할 뻔했네. 저는 아내가 그렇게 생각한 김에 아예 다른 마음 못 먹게 저희 본가 쪽에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펄쩍 뛰시죠.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제 처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저희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사도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아니 무슨 엄마가 그래? 너 정말 친딸 맞니? 나는 가끔 네가 너무 불쌍해서 차라리 내가 얘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입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평생 딸을 차별하면서 슬프게 했으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지금 와서 간을 내놓으라고 해? 자기가 용왕이야? 맡겨놨어? 아니 용왕도 별주부 보내서 오랜 시간 설득하는 성의는 있더라. 아이고 거북이보다도 못한 양반. 아이고. 엄마 말이 너무 웃기기도 했지만 사실 저희 엄마 그 말이 딱 제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어쨌건 아내도 눈 뒤집어져서 제 아내한테 득달같이 간 내놓으라고 달려드는 처형과 자기 엄마한테 질린 듯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받고 혹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간 내놓으라고 할 때도 아주 싸늘하게 끊어버리곤 하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정말로 내 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판 모르는 남한테는 차라리 주겠어. 보람이라도 있겠지. 하지만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애지중지 귀하게 생각하는 언니 간 받으세요. 적어도 언니가 검사라도 받으면 내가 그 검사 비용 정도는 내드릴게. 그러니 어쩌겠어요. 아내는 설득이 안 되고 할 수 없이 장모는 간이식이 미뤄졌습니다. 그저 복수 빼고 약 먹으면서 연명하기 시작했죠. 점점 사람이 까맣게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내도 조금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간을 주겠다라는 말을 안 해서 다행이다 싶었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 대형 병원이 몇 개 없어서 할 수 없이 장모랑 저희 가족이랑 다 같은 병원을 다니거든요. 제 아내는 아이를 낳고부터 몸이 좀 약해져서 제가 억지로 1년에 2번 건강검진을 받게 합니다.
그날도 아내 검진 들여보내놓고 로비에서 커피를 한잔 하려는데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모와 처형이었죠. 아, 이걸 아는 척을 해 말아 하면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제 행동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이 귓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냥 간이식 명단에 이름이라도 올려. 이러다 진짜 죽겠어. 설마 저게 날 죽이겠니? 쟤 결국 나한테 간 주게 돼 있어. 쥐가 버티면 얼마나 버틴다고? 이따 전화해서 네가 한번 겁이나 줘. 병원 다녀왔는데 네 엄마 곧 죽게 생겼다고. 간 내놓으라고. 뭐 약이 잘 들어서 의사도 이만한 거 진짜 기적이라고 하긴 했지만 간이식이 아무래도 낫겠지. 넌 끝까지 안 한다고 버티고. 아우, 그럼 지금 와서 내가 해준다고 해? 안 해. 엄마가 처음부터 그거 신신당부했는데 당연히 안 하지. 내가 귀한 딸 간받고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내가 너 배 가르고 애 낳은 것도 아주 속에서 천불이 나. 아유, 몸에 칼 대는 게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데. 금쪽 같은 내 새끼 간을 어디 가져와? 아, 독한 년 진짜. 남편 돈 잘 벌어서 지가 돈 안 벌어도 되는데 그 기집애 엄마한테 간 주기 싫어서 아마 꾸역꾸역 회사도 다니는 걸 거야. 하여간 씨가 나빠. 어휴. 저는 손에 들고 있는 커피컵을 너무 꼭 쥐어 줄줄 흐르는 걸 깨닫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둘이 사람이기는 한 건가 싶으면서 제 아내가 너무 불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한 말에도 뭔가 석연찮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아는 바가 없는 것 같고 해서 흥신소 2군데에 의뢰를 했습니다. 분명 아내에게 뭔가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정도 후에 흥신소에서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 처형과 이부자매였어요. 즉 아빠가 다르고 엄마가 같은 거죠. 흥신소에서 헛헛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버리고 갔다는 아빠, 아니더라고요. 살아계시고 지금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고 저희가 원래는 직접 만나서 얘기 듣고 그러지 않긴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유명하시던데 그 시골에 집성촌에서 사시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그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스토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장인 장모 스토리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쪽 사모님 아버지는 아니지. 그 사모님 아버지는 지금 저짝 인천 쪽 섬에 계시더라고. 라이브 카페 그런 거 하시던데. 그러면 소문이 자자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여사님이 그러니까 그 짝 장모님. 와, 아주 신여성이셨어. 좋은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딸을 딱 낳고 둘째를 임신했는데 그게 다른 남자애였던 거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들켰냐? 생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생겼으니 들킨 거지. 즉, 첫째를 낳고 더 이상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남자분이 병원에 가서 묵었대. 그런데 덜컥 애가 생겼다고 하니 영 이상하다 싶었던 거지. 하지만 가끔 묵어도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낳고 보자 싶었는데 낳고 나니 애 얼굴에서 아는 사람 얼굴이 보였다네. 그러면 장모가 바람핀 사람이 자기 남편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알다 뿐인가. 어렸을 때 한 집서 같이 자란 아주 먼 친척 동생이었는데 물론 피는 많이 안 섞였어. 재혼하면서 데리고 온 아이기도 했고 그래서 거의 남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타고 올라가면 8촌인가 16촌인가 여튼 그래. 집안끼리도 친하게는 지냈고 거기가 집성촌이니 난리가 난 거지. 그런데 그 정도면 친척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도시에서 만나면 남인데 문제는 거기가 집성촌이라니까. 고루하신 어른들이 볼 때는 이게 아주 처죽일 일이 된 거야. 그러니 어째 당장 내쫓아라 난리가 난 거지.
그리고 애 아버지 쪽에서도 정이 다 떨어졌고, 첫째 딸이라도 거두시지 참. 아유, 그것도 또 사정이 있더라고. 원래 결혼을 하려던 사람이 아니었어서 아예 정이 없었다고. 그래서 애도 더 안 낳으려고 했던 거라더라고. 여튼 그런 사정들이 있었습니다요. 기막히더라고요. 그제야 왜 장모가 제 아내를 그렇게 죽일 것처럼 미워했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기 잘못은 까맣게 잊고 아내의 탄생으로 장모 스스로의 인생이 꼬였으니 그 미움을 고스란히 퍼부은 거죠. 그리고 흥신소에서는 또 다른 사실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적합성은 훨씬 더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쪽 장모가 큰딸 간 아깝다고 둘째 거 받아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린 거라더라고. 간은 시간 지나면 다시 자란다고 일단 받아서 살고 나중에 또 나빠지면 또 받는다고. 거참, 이런 사람 나도 흥신소 생활 17년 만에 처음 봅디다. 저는 흥신소 사람이 해준 말을 그대로 자료와 함께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아내는 그 모든 것을 찬찬히 보고 읽고 받아들이고는 며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그 말 없음은 정말 터지기 직전의 화산처럼 극도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아내는 저한테 며칠만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다녀오라고 아내를 보냈습니다. 이틀 정도 집을 비웠던 아내는 이틀 만에 살이 쏙 빠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 뭐야? 어디 극기 훈련 다녀왔어? 당신이 말한 거 확인하고 왔어. 확인을 했다고? 그 집성촌에 다녀왔다고? 그 흥신소 사장이 걸러서 그나마 덜 충격적인 것들만 말했더라. 아주 본물 터지듯이 엄마 욕하고 내 친부 욕하던 사람들이 결국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 네가 뭔 죄냐. 네 부모가 죄인이지 하고. 아니, 흥신소에서 안전해준 얘기가 뭐 있는데? 집에 금고 털고 사업자금까지 들고 야반도주했대. 그런데 그걸 들고 둘이 도박판에서 어린애 하나는 없고 하나는 강보에 싸서 바닥에 두고 탕진했다네. 사실 그전엔 어린 내가 무슨 죄가 있겠냐고 딸로 그냥 키우려고 했었다나 봐. 그런데 냅다 도망가서 도박판 전전하다 잡힌 거지 뭐. 돈 떨어지니 나라도 데려가라고 해서 도박판에서도 쫓겨나고 내 친부 도망가고 그랬다네. 그 말을 하면서 아내는 헛헛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이번에야말로 장모와 인연을 끊겠구나 했는데 장모는 정말 마지막 양심도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마 건너 소문으로 아내가 집성촌에 가서 사실을 다 들었다는 걸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글쎄 집으로 찾아와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너 내가 얼마나 깊은 인내심으로 널 지금까지 키우고 돌봤는지 다 알았다며? 너만 아니었어도 나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 사람이었어. 다 너 때문에 꼬인 거니까 지금이라도 네 간으로 갚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그래 나한테 간주려고 쟤를 키웠나 보다 하고 넘어가게.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엄마 도시락이야? 대충 휘두르고 다니다가 까먹고 다 먹으면 버리고 필요하면 다시 휘두르고? 내 인생에 이제 엄마는 없어. 아빠 없이도 잘 살았고 그동안 엄마 언니한테 나 덕본 거 없어. 날 키웠다고? 엄마도 노망난 거 아니면 잘 생각해봐. 엄마 나한테 한 번도 밥 한 끼 차려준 적 없고 내가 필요한 거 해준 적도 없어. 입히고 먹이면서 키워? 나 언니 옷 물려받은 거 외에 한 번도 내 옷 가져본 적 없고 급식비도 선생님들이 335 돈 모아서 내줬어. 고등학교 3년 내내 친구 지훈이 엄마가 내 도시락 같이 보냈다고. 수능 날도 엄마 언니 학원 등록한다고 새벽같이 줄 서느라 나 수능 보는 줄도 몰랐잖아. 난 엄마랑 언니
그냥 동거인이었지. 한 번도 그 그늘 안에 있어 본 적 없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나가요. 다시는 기어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아내는 장모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문을 닫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는지 제 마음이 다 헛헛하게 무너지더라고요. 아내는 저한테 이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모랑 처형과 멀어지고 싶다는 그 마음을 존중해서 시세보다 좀 싸게 집을 내놓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치 야반 도주하듯 슬그머니 이사를 단행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아내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없으니 집 찾아왔다가 행패를 부리고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길래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차단하니 결국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패악을 부리더라고요. 그 망할 끼집에 당장 갖다 버리지 않으면 그쪽 집도 패가망신할 거야. 내가 진짜 사돈 해주니까 기구만장이네. 야, 사람 하나로 망할 집이 아니야 우리가. 너나 망해. 그리고 어디서 남의 집 귀한 며느리한테 망할 끼집애래? 한 번만 더 이딴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줄 알아. 저희 엄마도 또 한 성격 하시거든요. 그렇게 대차게 싸우시고는 씩씩거리면서 한동안 장모 욕을 하시더라고요. 제 아내는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고마워했고요. 나중에 병원 사람을 통해 건너들은 얘기로는 결국 장모는 간 이식만이 답인 상황이 왔다고 했습니다. 뭐 제 아내 탓하면서 술을 퍼마셨을 테니 간이 더 안 좋아졌겠죠. 하는 수 없이 처형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처형이 진짜로 안 주겠다고 거절했대요. 제 아내 것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안 주는 척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안 준다고 거절하고 잠수를 탔다나요. 그것 때문에 장모는 또 대분노를 해서 처형 쪽 시댁도 발칵 뒤집고 처형 남편까지 들들 볶아 풍비박산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내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랑 나는 그냥 우리 애만 생각하면서 셋이 행복하면 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신경 쓰지 마. 아내도 그 말에 동조하며 요즘에는 정말 자기 친정 일 신경을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내가 장모와 처형을 완전히 마음에서 놓고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